영국의 투자은행에 근무하는 루릭은 얼마 전 홍콩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영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금융상품 판매 규정을 위반하여 홍콩으로 발령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홍콩은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 상당수가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근무하다 이곳으로 발령이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었지 본인이 지원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공부를 잘해 귀족학교인 윈체스터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런던 유명 모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루릭은 작년 7월에 이곳 홍콩으로 발령이 나 홍콩에서 생활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루릭은 혼자 지내다 보니 혼자 생활하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 기분의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늘 불안했고 그러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외로워 아가씨를 찾게 되었고 루릭은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 급여를 많이 받았는데 마땅히 돈 쓸 곳도 없던 그에게 홍콩은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홍콩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들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한 것이라서 남성 손님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만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요구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릭은 점점 이상한 행동을 즐기는 변태 성향의 남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루릭은 본인의 고급 아파트에 인도네시아 여성 닝씨를 불렀습니다. 닝씨와 루릭은 이전부터 손님 관계로 자주 만나던 관계였기 때문에 부담도 없었습니다. 닝씨는 오늘도 예전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루릭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술을 마셔 취해 있었고 이전보다 더 높은 흥분을 위해 약물에 손을 댔습니다. 루릭은 그동안 상상만으로 궁금했던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성인용품 기구가 있었습니다. 루릭은 그녀에게 준비해둔 성인용품 기구 위로 올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닝씨는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루릭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항상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루릭은 그녀가 성인용품 기구에 올라가 고통스러워할 모습을 상상하니 설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해보고 싶었습니다. 루릭은 본인이 그녀에게 고통을 가할 것이니 고통을 참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성인용품 기구 위에 올려놓고 고문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짜릿한 쾌락을 느꼈습니다. 뒤틀리고 꺾인 그녀의 모습이 흥미로웠던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녀 모습을 쉴 새 없이 찍어댔습니다. 3일 동안 고문하며 즐겼던 모습을 찍은 사진만 2,000장에 달했습니다. 루릭은 절정의 모습을 보기 위해 결국 그녀의 두 팔을 뒤로 묶고 변기 앞에 무릎 꿇게 한 뒤 변기에 머리를 쳐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숨을 쉬며 팔딱거리는 그녀의 모습이 짜릿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 그녀를 욕조로 옮겨 작업을 마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았습니다. 냄새 날 것이 걱정이었던 루릭은 여행용 가방을 베란다에 내놓고 열쇠로 잠그었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콜걸 닝씨는 결국 살해되었습니다. 루릭은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출근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돌아오는 길에 성인용품점에 들러 새로 나온 변태행위 기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철물점에 들러 망치와 톱 등 몇 가지 공구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루릭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 쾌락을 느낄 것을 상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검은 봉투에 들어있는 공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루릭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소파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소파를 뜯어내 그 아래 망치와 톱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표시나지 않게 소파 쿠션을 원래의 모습으로 해두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저녁, 루릭은 이번에는 술집 아가씨를 선택한 후 가격을 협상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25세 말레이시아 출신 쉐인이었습니다. 바에서 혼자 있는 그녀에게 접근해 고액의 수고비를 제안하고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녀는 호의로운 그 모습에 안심했고 결국 루릭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양주 몇 잔을 주고받으며 금세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루릭보다 유난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쉐인은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루릭은 또다시 쓰러진 쉐인을 수십 차례 사진 촬영을 했고 쓰러져 있는 그녀 다리를 쭉 집어당기며 소파에 바짝 붙였습니다. 루릭은 소파 쿠션을 찍 뜯어냈습니다. 소파 바닥에 숨겨두었던 망치와 톱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11월 1일 새벽 3시 40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남성은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니 급하게 와달라며 부탁했고 그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온통 혈흔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벌거벗은 동남아 여성이 목인 잘린 상태였고 팔과 다리도 절단된 상태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고한 남성을 구속했고 추가로 범행이 있을지 모를 증거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던 경찰은 베란다에 쓰러져 있는 트렁크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너무 무거워 혼자서는 일으켜 세우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힘들게 거실로 이동해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가방 안에는 담요로 둘러싸인 조그만 동남아 여성이 살해되어 여러 토막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3명의 또 다른 여성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추가로 3명의 여성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한 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조사한 과정에서 그 직업과 가정 환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미국에 본사를 둔 아시아적 투자회사의 고위직으로 약 2년간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영국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잔인한 범죄의 용의자는 대부분 배운 것 없는 남성들의 화풀이용 살인사건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의외였습니다. 경찰은 신원 조사를 마치고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사진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핸드폰에는 수만 장의 여성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2014년 4월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에는 유난히 어린 아가씨들의 사진이 많았고 그 사진들은 모두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며 찍어두었던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살해 장면을 모두 저장해준 사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코니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된 시신을 분해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사진에 찍혀 있었고
거실에서 살해한 여성의 범행 과정도 모두 저장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들을 살해하기 전 관계한 모든 사진도 저장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루릭은 16세 당시 집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올라가 봤더니 아버지가 목매달아 자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살하는 모습을 지켜본 루릭은 너무 큰 정신적 충격으로 아버지를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장에 매달려 팔딱거리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루릭은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수업 중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그 짓을 하는가 하면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루릭의 성격에 결정적인 변화를 준 사건이 발생했는데 길거리에서 일진 여성들에게 붙잡혀 남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모욕을 당해 더욱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이 더욱 가해지면서 여성에 대한 복수심이 강해졌고 성적, 가학적 장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점령하고 조종하고 싶은 심리적 우월감이 강해졌는데 그 조종 대상을 힘없는 성노동자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을 하다 보니 그녀들은 본인이 원했던 대로 무엇이든 다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항 한번 할 수 없는 그녀들을 이용해 더욱 강한 쾌락으로 빠지게 되었고 어느 날 약물에 취해있던 그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본인 자신이 너무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루리가 IQ는 138이었기 때문에 머리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검찰은 법원에 루릭의 정신감정을 위해 시간을 달라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1년여 시간 동안 증거를 수집한 검찰은 2016년 10월에 재판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루릭을 2건의 살인사건 혐의와 1건의 불법 시신 매장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배심원은 5명의 남자와 4명의 여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건이 직면해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극도로 잔인한 살인수법으로 죄악자인 성노동자를 살해한 점을 용서할 수 없다. 루릭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장커는 농부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989년생인 장커는 중국 충칭시 넌찬구에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농사일을 하다 보니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비록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함에 주위에서 여성을 소개시켜 주려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2009년 장커는 지인들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얼마 후 아들도 출산해 장커의 집안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상당히 귀해서 아들을 출산하면 며느리며 아들까지 집안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커와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2019년 장커는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쉬는 동안 인터넷 사이트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아름다운 여성 BJ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커는 살면서 저렇게 예쁜 여성은 처음 본다며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라이브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쓸모없는 짓을 하다가 부인에게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부인이 컴퓨터를 없애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렇듯 장커도 하지 말라는 행동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장커는 일하는 중에도 BJ 여성 지리엔이 생각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온 장커는 컴퓨터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갔습니다. 장커는 라이브 방송에서 작은 선물이라며 여성 BJ에게 별풍선 몇 개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리에는 너무 감사하다며 각종 이모티콘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풍선이 갈수록 많아지자 BJ 지리에는 장커를 개인 SNS에 초대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커는 이런 유명 BJ가 본인처럼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촌뜨기 농부의 여자친구가 되어준다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록 채팅상이었지만 가상의 연인 사이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라이브 방송에 글을 올리는 남성들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장커의 순위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여성 BJ의 능숙한 진행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온 남성들을 경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장커는 거금을 써가며 상위 등급에 자리 잡게 되었고 각종 폭죽을 받으며 상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을 한 푼 두 푼 별풍선으로 지급하다 보니 저축해놓은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될 때마다 여성 BJ의 노출이 이어졌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풍선을 날려주는 장커는 지리엔이 언급하는 남성의 1순위였습니다. 방송에 들어갈 때마다 장커는 어깨가 으쓱해졌고 잔뜩 힘이 들어간 장커는 하루하루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J 지리에는 장커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냅니다. 더 이상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빚에 시달려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자를 받은 장커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만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갑자기 이별이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커는 그녀에게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하자 그녀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장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장커는 이미 많은 돈을 그녀에게 별풍선 선물 지급 비용으로 사용해버려서 통장에 돈이라고는 몇 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한참 고민을 상담하며 채팅하던 순간 장커의 아들이 심심하다며 아버지가 있는 컴퓨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혼자 놀기 심심하다며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는 저리 가라며 귀찮다는 듯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장커는 그녀와 한참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장커는 그녀에게 안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잘하면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장커는 통장의 잔액을 긁어 모아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커는 아들과 함께 보험회사에 들러 아들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장커는 이곳 보험회사에만 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 추가로 몇 곳을 더 들러 아들 앞으로
상해보험, 사망보험들을 가입했습니다. 며칠 후 장커 아들은 실족사로 채석장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장커는 사고 당일 저녁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집을 나간 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인근 지역을 둘러보던 중 채석장 절벽 아래 떨어져 죽은 것을 보고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그런 위험한 곳에 갈 일이 없었을 텐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커는 아무런 보상 문제를 내놓지 않은 채석장 회사를 상대로 안전관리 위반 사망 위로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장커의 신고로 채석장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자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반에 의한 추락사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그날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관리인은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저녁 승용차 한 대가 절벽 위에서 라이트를 비추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내려 대화를 하더니 얼마 있다가 한 사람만 승용차에 탑승한 후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소년 아버지 장커를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고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아버지에게 진실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그날 알리바이를 대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아들의 부검 결과를 아버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이 추락해서 사망하기 전 질식사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장커는 경찰의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서야 본인 정신으로 돌아온 장커는 그의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장커의 고백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J 여자친구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고 심장이 두근거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진 돈을 긁어 모아도 그녀가 요구하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아들을 살해한 후 보험금을 받아서 그녀에게 선물로 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한 자녀밖에 없었던 장커 부부는 한순간에 아들을 잃는 바람에 대가 끊어졌고 남편도 구속되어 사형을 앞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 7월 27일 법원은 장커의 모든 진술 내용을 참고했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얼마 후 장커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언론에서는 그가 3년 동안 BJ에게 지불했던 전 재산이 화제가 되며 어느 누구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범죄에 연루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21년 7월 6일)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던 타카이 나오코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수년간 결근 한 번 한 적이 없는 그녀가 결근하자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집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직원과 같이 그녀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봐도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코의 친척을 수소문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너무도 조용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무더운 7월의 날씨치고는 뭔가 습한 냄새도 살짝 나는 듯 했습니다. 여직원들은 현관 입구에서 그녀 나오코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한참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한 직원이 나오코 안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안방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고 주방이며 거실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으나 어느 곳에서도 나오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도대체 어디 간 거냐를 반복하는 동안 또 다른 여직원이 살짝 열려있는 화장실 문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문이 살짝 열려있는데요. 나오코 집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럼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는 화장실밖에 없는데 화장실을 둘러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직원은 화장실 문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을 열고 들어갔던 여직원이 갑자기 구토를 하며 거실로 쓰러졌습니다. 지점장이 그 뒤를 이어 들어가 봤는데 나오코는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욕실문을 마주본 위치에 머리를 하고 편안하게 누워 죽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제외한 모든 신체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욕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경찰은 아마도 요즘 유행하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고독사로 인한 자살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대부분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외로워지고 그러다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져 최근 일본의 1인 독거 거주자들의 자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나이론 줄로 묶어둔 것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오른손도 결속이 되었던 흔적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상하게도 왼손과 다른 줄로 묶어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자살하기 전 손목이 묶여 있었다는 말인데 혼자 힘으로 두 손을 이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하게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혈액에서는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성분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도 없었던 그녀가 갑자기 스스로 비관 자살을 했을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렇다면 이 사건이 고독사나 자살이 아닌 타살일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혹시하는 마음에 경찰은 주위 사람들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녀의 부모를 조사해 보았으나 나오코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나오코 어머니는 혼자 그녀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어머니는 치매와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서 입원 중이라서 더 이상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사망과 관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나오코는 아버지의 상처로 남자와 교제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터라 남자친구도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오코는 남자와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냥 혼자의 생활을 즐기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녀에게 양자가 있었습니다. 나오코는 금년 54세였는데 28살짜리 아들을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혼인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으나 이렇게 다 큰 청년을 입양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타카이 나오코 이름을 딴 타카이 린이었습니다. 올해 28살인 린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식축구 선수로 지내 몸도 아주 좋았습니다. 운동선수답게 승부욕도 강하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타카이 린은 2021년
2월 14일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는데 발렌타인데이 기념선물로 그녀의 양어머니 나오코가 입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카이리는 별그램에 엄청난 부를 과시하며 스포츠카를 탄 본인 모습의 사진을 올리거나 고가의 시가 사진을 물고 있는 사진을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카이리는 월급쟁이로 생활하고 있어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장과 보험 관계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하기 얼마 전 고가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사망 시 1억엔짜리 하나, 5천만엔짜리 하나, 이렇게 고가의 보험을 2개씩이나 들었던 것입니다.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사망보험금의 수혜자가 양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호적에 올린 28살 아들 타카이린이 모든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가치 동거와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양아들이나 양녀로 삼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양아들 타카이린을 입양한 동기와 근거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씀씀이가 커진 타카이린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던 중 린의 어이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으며 그저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을 빨리 잡아 법정에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타카이린을 조사하던 중 기가 막힌 점을 발견했습니다. 린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다카이 나오코는 린의 고객이었습니다. 2022년 2월 다카이 린이 살인죄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다카이 린이 행정청에 신고한 입양 서류는 모두 본인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린은 결혼해서 부인이 있었고 그 당시 입양 서류 증인 2명 서류 중 그 부인과 아버지의 사인을 위조해 제출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입양 서류는 너무나 단순하고 누구나 마음먹으면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준비 서류는 입양 신고서와 호적 등본 그리고 본적지 이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호적 등본과 신분 증명서 그러니까 호적 등본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린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그녀에게 이런저런 서류를 요청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중에 호적 등본을 요청해서 본인이 작성한 입양 서류를 행정청에 접수하면서 나오코 양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린은 운동선수로 생활하다 실업이나 프로팀에 갈 수가 없게 되자 생계를 위해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 의외로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의 고객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그녀들의 공통적인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모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상의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녀들 앞으로 거짓으로 가입시킨 보험도 상당히 많아 이전 회사에서 불법 영업행위로 퇴사하는 불상사도 생겼었다고 합니다. 린은 이런저런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생명보험 가입자도 모르게 양자로 입양신고서를 마친 후 고객이 눈치채기 전에 자연스럽게 고독사나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린은 그녀를 살해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갈 때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인근의 CCTV를 아무리 조사해봐도 수상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살해한 후 2시간 뒤 여장을 하고 자연스럽게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린이 그녀를 살해한 방법은 상당히 잔인했습니다. 두 팔을 뒤로 꺾어 나이론 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쳐박고 익사를 시킨 뒤 밧줄을 불어 두 팔과 몸을 자연스럽게 욕조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살려달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린은 그녀를 살해한 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동호인들과 미식축구를 하며 즐겁게 운동했다고 합니다. 린은 그녀 가족관계를 파악한 후 범행하기에 완벽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고 직계라고 해봐야 어머니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 1순위인 혈족, 자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린은 입양 서류를 위조한 것이 적발되면서 사망보험금 또한 부정수급을 하려고 했던 치밀한 범죄가 적발되었고 충격적이게도 고객을 범행도구로 활용해 살해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린은 구속된 후 오사카 경찰서 구치소에서 수시로 탈출하고 싶다며 소란을 피웠고 구치소 내에서 주유물로 낙인이 되어 별도 특실에 배정되어 심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시간당 4회에서 감찰 시간을 5회로 늘려 감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오전 7시 순찰하던 경찰관은 다카에린이 독방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살 당시 본인의 티셔츠를 길게 찢어 2m 높이의 장틀에 매달아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완벽한 범죄였다고 생각했는데 구치소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소지품에서 유서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 어머니,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라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장클로드는 제네바에 있는 WHO 심장질환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프랑스 디종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박사과정을 받을 때까지 심장질환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WHO에 근무하기 전 장클로드는 대학을 졸업 후 제네바 병원에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는데 그 이후로 본인의 경험을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며 WHO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WHO에 근무하면서 그는 항상 출장을 다니며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WHO 인근 식당에서도 커피숍에서도 항상 그 곁에는 보건학 책이 함께 있습니다. 성격도 가정적인 성격이라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날에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 공항 면세점에서 아이들 장난감이며 선물을 사왔습니다. 장거리 출장이라고 해서 항상 비행기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고 가끔 승용차를 타고 비포장길을 출장 갈 때도 있었지만 장클로드는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이렇게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한 지가 벌써 18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가끔씩 급한 집안일로 남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항상 장거리 출장과 바쁜 스케줄로 연락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고 있어 전화를 받기 힘들었다고 하든지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며 가급적이면 업무 중에는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머리도 좋았던 장클로드는 소액 투자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평균 투자 수익률이 18%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 집안에서도 돈을 좀 불려달라며 거의 그 돈을 맡겼고 소문을 타고 돌아 장인의 지인 그리고 장클로드의 친구들까지 투자 금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임대로 살고 있는 집주인도 거금을 맡길 정도로 그의 수익성은 천재에 가까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장클로드에게 맡긴 돈은 약 250만 프랑이나 되었습니다. 장클로드의 장인과 지인들은 매달 수익금의 50%를 지급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장클로드도 월급 이외의 투자 금액을 나눠 갖다 보니 그 수익도 상당했습니다. 얼마 후 장클로드는 차를 바꾸었습니다. 전에 타던 승용차를 폐차하고 이번에 고급 승용차 BMW로 차를 바꾸었습니다. 투자한 돈으로 많은 돈을 벌어 이참에 자동차며 가전제품, 골프채 등 모든 것을 바꿔치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사립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1988년 그렇게 지나칠 정도 사치 생활을 하던 차에 그 장인어른이 투자했던 투자금 일부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일부만 인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장클로드는 알았다며 약속 장소를 정한 뒤 이번 주말에 지급하겠다며 그곳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일주일 후 장인어른 사망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클로드가 돈을 현금으로 마련했다며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망한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는 사위 장클로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워낙 외졌고 유일한 목격자인 장클로드 또한 너무 큰 충격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으며 결국 범인을 잡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이 허망하게 사망하고 장모님이 혼자 살다 보니 장모는 외로웠습니다. 사위는 장모에게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그렇지 않아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려니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남편도 없는 이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클로드는 장모님이 거주할 만한 곳으로 집을 한번 알아보겠다며 발벗고 나섰고 한참을 알아보던 차에 장모가 거주할 만한 적당한 집을 찾아냈습니다. 장모는 그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집을 팔면서 많은 차익이 남게 되자 장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자니 얼마 못 가 생활비로 없어질 것 같고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도 얼마 안 나오고 그러던 차에 사위가 생각났습니다. 장모는 집 한 돈도 좋은 곳에 투자해서 목돈을 마련해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장클로드가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이 장클로드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쓸 돈이 있다며 이전에 맡겨놓은 투자금 90만 프랑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클로드는 집주인에게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며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집주인은 혹시 본인의 투자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것 아니냐며 꼬치꼬치 따졌습니다. 집주인은 장클로드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혹시 다른 투자자들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여 이곳저곳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듣게 된 친구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1993년 1월 초 친구 우오망은 장클로드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와 연락이 되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장클로드와 만나기 위해 그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WHO에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오망은 WHO에 전화를 건 후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WHO에는
장클로드라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오망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장클로드는 18년 동안 WHO에 근무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우오망은 장클로드에게 투자한 투자 금액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과연 그는 투자금을 가지고 정말 투자를 하기는 했을까? 우오망은 차를 몰고 장클로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와이프만 있을 뿐 장클로드는 없었습니다. 출장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오망은 장클로드 부인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클로드 부인은 그 말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다녔던 직장이 모두 거짓이라면 본인이 그동안 챙겨주었던 출장 가방이며 시간들이 모두 사기였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본인 결혼 생활도 남편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18년 동안 남편에게 철저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장클로드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피곤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할 얘기가 있다며 장클로드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울분을 토하며 눈물로 나를 지댔습니다. 1993년 1월 8일 밤, 장클로드는 안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장클로드는 주방을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찬장에서 밀방망이를 꺼내 손에 쥐어봤습니다. 묵직한 밀방망이가 흡족한 듯 장클로드는 한 손에 밀방망이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8년간 어느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완벽한 범죄가 이렇게 들통나버리자 장클로드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부인에게 다가가 그대로 부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부인이 혹시라도 다시 깨어날까 수차례 밀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안방을 뒤로하고 피가 툭툭 떨어지는 방망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놓고 미리 사두었던 총과 소음기를 넣어두었던 안방 옷장에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7살 딸과 5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클로드는 아이방에서 일을 마친 후 차를 몰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도인은 아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반갑기는 했지만 마치 화난 표정을 한 아들의 방문이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던 차에서 아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식사를 하기 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2층 환풍구가 고장이 나서 식사 전 수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올라와 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부름에 2층으로 올라갔고 환풍구 옆에 서 있던 아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환풍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 머리 위에서 총을 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이 내려와 같이 식사를 할 동안 기다리며 거실을 청소하던 어머니를 또다시 총을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집 밖에서 짖어대는 애완견 2마리를 총을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장클로드는 부모와 애완견을 모두 총을 쏴서 살해한 후 차를 타고
계획해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가족을 몰살한 장클로드는 차를 몰고 다시 애인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불륜녀가 집에 없자 살해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미 죽어있던 부인과 자녀들의 집에 흔적을 없애려 기름을 붓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려 계획했습니다. 집에 불을 붙이기 전에 수면제를 응접실 테이블 아래 흘려놓고 TV를 켜놓은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것처럼 꾸며 소파에 앉아 자살하려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되었고 경찰관의 물음에 충격으로 인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1976년 6월 장클로드는 의과대학의 시험을 봤으나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친척에게 아슬아슬하게 의대에 합격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장클로드는 모든 이력서를 위조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모든 학위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그 위조한 증명서로 각종 해외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 그 세미나의 경력이 붙어 그 경력으로 초대되어 강의를 하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또다시 초청하게 되었고 근거 없는 이력서는 수없이 늘어만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미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신약 발표였던 것입니다. 연구한 적도 없는 신약을 이론으로만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올라온 의학 기사를 짜집기에 그럴듯한 단어들을 섞어가며 학계에서 목말라 하는 그 부분을 살짝 긁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클로드를 찾는 곳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실제로 초청 강의 비용을 받아가며 해외 출장을 다녔던 것입니다. 부인도 그런 남편의 출장 가방을 실제로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일과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과였습니다. 출장 이외의 시간은 등산을 하거나 드라이브, 카페에서 차 마시기,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받기를 하며 시간 때우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친구들은 그에게 앞다퉈 투자를 했고 심지어는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을 예치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요청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그에게 닥치기 전까지 장클로드는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짓말도 수준이 높아져 주위 사람들이 본인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1988년 그날 장인어른이 투자했던 금액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던 그날 사실 장인어른을 죽인 살인범은 그 사위 장클로드였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장인에게 돌려줄 돈이 없었던 사위는 한참을 고민하던 차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그 돈을 모두 본인이 갖게 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장인을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끌려다니며 속상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클로드는 외진 시골길에서 일부러 약속을 잡아놓고 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장인어른은 따분하던 차에 차 밖으로 나와 사위를 기다렸고 멀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위는 장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사고로 위장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목격자도 없었고 범행 도구도 완벽하게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에게 충격을 가한 후 도로에 집어던져 자연스러운 사고로 위장한 것입니다. 1995년 장클로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을 마친 장클로드는 1915년 가석방 자격을 얻어 2015년 4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한 여성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며 어느 집을 찾는 듯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온 터라 많이 변한 마을 구조에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 여인은 8년 전 집을 나간 가출 부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댔습니다. 분명 어디서 봤던 여자인데 어디에서 봤는데 기억이 희미했던 것입니다. 그녀를 뒤따르는 건장한 남성은 머뭇거리며 주위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집 나간 지 8년이 지난 여성이 시댁에 낯선 남자를 데려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러 왔던 것입니다. 여성이 남편의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집 나간 며느리가 무슨 낯으로 이 집에 돌아왔냐며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오히려 본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며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8년 전 며느리가 소리 없이 사라지자 남편과 시부모는 며느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애타게 찾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한 후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며느리가 8년 만에 외간 남자를 이 집에 데리고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갓집에 연락을 해보고 싶었으나 그동안 처갓집과 썩 좋지 못한 관계로 지내던 터라서 부인이 처갓집으로 돌아갔는지 물어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남편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집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잡아 끌자 부인이 데려온 남성이 남편의 발을 잡았습니다. 사실 부인 샤오리는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녀 어머니는 장을 보기 위해 어린 샤오리를 품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길을 건너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샤오리가 크게 다쳤었는데 그때 샤오리의 나이가 2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샤오리는 성장하면서 대인 기피가 생겨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샤오리의 나이가 16세가 되었는데 샤오리의 집에서도 샤오리를 뒷바라지할 수 있는 한계가 왔다며 기회가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혼인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현재 남편 종희를 만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은 술 한잔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부인을 구타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술 취한 남편은 부인의 외모를 비꼬며 가슴 아픈 부인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갓난아이 시절 교통사고로 얼굴 일부가 함몰이 되어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것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너 같은 것하고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라며 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나 처음부터 그녀의 사정을 알고 부부로 지냈던 남편의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고 남편의 불만은 구타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당시 결혼할 상대 여성이 없어 어떠한 조건이든 문제없다며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지 부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의 장애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해하며 살기로 했는데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남편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부인을 방에 가두어 두고 구타하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구타에 시달리던 샤오리는 더 이상 남편의 구타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구타를 피해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틀 동안 미친년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그녀는 갑자기 강가에 멈춰섰습니다. 강가에 잠시 멈춰서 있던 그녀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강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남편의 구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살뿐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샤오리의 몸통은 강물에 반쯤 잠긴 상태였고 한두 발짝만 더 들어가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지나던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샤오리를 구했습니다. 그 남성이 지금 샤오리와 함께 남편 집에 와 있는 아칭이었습니다. 아칭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살하고 싶었던 그녀의 모든 아픈 상처를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아칭은 그녀가 오갈 것이 없다고 하자 혼자 살고 있는 본인 집에서 마음이 안정될 동안 같이 지내는 것은 어떠냐며 아픈 상처를 치유할 동안 두 사람은 같이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할 시간이 많아졌고 아칭은 그녀에게 본인의 가정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칭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내야만 했으며 고아원에서 나온 후 지금도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책에서 보았던 내용처럼 언젠간 본인에게도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기회가 올 거라면서 그 소중한 끈을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같이 생활하다 보니 샤오리는 본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같이 생활한 지 8년 동안 2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칭은 8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녀의 외모를 가지고 무시하거나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쯤은 농담이나 술기운에 말할 것 같았지만 아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만 쌓여갔습니다. 샤오리는 엄연히 유부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잊고 살았던 16살에 부모 강요로 시집가 혼인신고를 했던 그 남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대신하려 했던 남편, 두 번 다시 보기 싫었던 남편이 그녀의 등짝에 평생 매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샤오리는 아칭과 낳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전 남편과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로 부인의 뜻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집 나간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지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추악한 모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인이 집을 나갔을 때도 부인을 찾는 둥 마는 둥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노총각 시절 급한 대로 결혼을 했으나 살면서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주위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술 한잔하며 아가씨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부인의 장애가 있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부인에게 불만이 쌓이며 다른 여자와 지내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남편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남편의 집안 곳곳에서 다른 여성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며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란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